행동계기 이용하기. 뉴욕 대학의 심리학자 피터 골비처는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관한 리포트를 제출하면 추가 점수를 주겠다고 하고 학생들의 행동을 연구했다. 그런데 이 리포트는 12월 26일까지 제출해야 했고 크리스마스라는 휴일이 끼어 있어서 리포트 제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결과 또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아 리포트를 제때 제출한 학생은 33%에 불과했다. 그런데 피터 골비처는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정확히 언제 어디서 리포트를 쓸 작정인지 미리 적어두게 했다. 예를 들어, 나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책상에 앉아 우유 한 잔을 마시며 리포트를 작성할 것이다. 라는 식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한 것이다. 효과는 만점이었다. 이것은 행동 계기를 자극하여 그 그룹에서 무려 75%의 학생들이 리포트를 제출했다. 골비처는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행동 계기가 사람들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어려운 목표일수록 행동 계기는 큰 힘을 발휘했다. 그렇다면 난독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다이어리나 메모장에 오늘 언제 어디서 어떤 책을 얼마만큼 읽을 것인지 적어보자. 그것이 행동 계기가 되어 난독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읽다가 힘들면 다른 책 읽기. 나는 뭐든 한 가지를 시작하면 그것을 먼저 끝내야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도 한 권을 다 읽어야 다른 책을 읽기 시작했다. 반면 아내는 나와 달라서 서너 권의 책을 번갈아 가면서 읽었다. 그러나 나도 지금은 두세 권의 책을 동시에 읽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책이 지겨울 때 다른 책을 읽으면 이상하게도 다시 이전의 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아니트라 카르스테는 1세기 전에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시 낭송을 계속시켰더니 사람들은 얼마 후 힘이 빠져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불평을 했다. 그런데 불평할 때는 목소리가 우렁차게 나왔다. 계속 그림을 그리도록 시키자 실험 참가자들은 팔을 들어올릴 힘이 없다며 포기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후에도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는 등 팔과 손을 이용한 동작을 얼마든지 보여주었다. 1세기 전의 실험이라 좀 우스꽝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이 실험을 통해 한 가지 일의 맥락이 바뀌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그것을 평소에 체험하고 있다. 난독의 마지막 해결 방법. 난독을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은 엉뚱해 보이지만 난독의 대항마로서 매우 강력한 치료제이며 지금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책이 읽기 힘들 때, 그리고 책이 읽기 싫을 때에는 그냥 책을 읽으면 된다. 이 방법은 인지부조화, 코그니티브 디스소넌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인지부조화는 불일치 않은 두 가지 인지가 발생할 때 생겨나는 긴장 상태를 말한다. 진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사칭한 사기꾼으로 여겼던 데이비드를 기억하는가? 그의 뇌를 다시 살펴보자. 데이비드는 경로 1, 2는 다치지 않았다. 뇌는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이 어머니의 외모를 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지만 경로 3을 다쳤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느껴왔던 사랑과 애틋함은 느낄 수 없었다.
바로 이 순간이 인지부조화의 순간이다. 그런데 뇌는 인지부조화 상태를 매우 싫어하여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려 한다. 나란 존재는 안정된 자아여만 하는데 불확실성과 혼돈 속에 정신이 머물러 있다면 자아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데이비드의 뇌는 진짜 어머니를 사칭한 사기꾼이라고 판단하여 시각적 인식과 감정의 불일치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행동을 자기 정당화라고 한다. 인지부조화는 필연적으로 자기 정당화를 불러온다. 이는 기부나 비즈니스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암협회에 직접 소액 기부를 요청했더니 46%가 동의했다. 그런데 하루 전에 기부금 모집을 알리는 배지를 가슴에 달도록 하고 그 다음날 기부를 요청했을 때에는 90%가 기부를 했다.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신과 가슴에 기부 배지를 달고 있는 자신을 보았을 때 그 사이에서 인지부조화가 일어나고 이때는 기부가 더 훌륭한 자아를 위한 행동이므로 자기 정당화를 위해 기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행동경제학에서는 보유 효과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단 어떻게든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하기 전보다 그 물건 또는 행동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게 된다.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 선택은 나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자, 이것을 독서에 적용해보자. 여러분의 뇌는 자꾸 책을 읽기 싫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자신이 책을 읽고 있다고 해보자. 그 순간 인지부조화가 발생한다. 책이 지겨운 자신과 그럼에도 책을 보고 있는 자신이 뇌에서 충돌하여 뇌는 이 불일치를 어떻게든 해결하려 들 것이다. 그런데 책 읽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더 훌륭한 자아상을 반영해준다. 결국 뇌는 원래 나는 책을 좋아해. 책 보는 것도 꽤 괜찮은데? 라는 식의 자기 정당화를 하기 시작한다. 물론 이런 생각은 책의 지겨움이 점차 사라지고 재밌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책과 어떻게든 자주 접하게 되면 단순 노출 효과라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저명한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자극이 반복되면 결국 그 자극에 애착을 가지게 된다. 즉, 자주 보게 되면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책에 자주 노출되면 책에 대한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내게는 독서가 이미 확고한 습관이 되었으므로 책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글을 쓰는 것은 어렵다. 책도 여러 권 쓰고 매주 여러 원고를 쓰고 있지만 솔직히 글 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굴뚝 같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6권의 책을 쓰고 각종 원고를 썼던 원동력은 단 하나다. 하기 싫은 감정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아 그냥 글을 쓴다. 그러면 참 놀랍게도 어느 순간 어렵지 않게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 책을 쓰면서도 매일 아침 이러한 인지부조화를 이용하고 있다. 루이스 캐럴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이렇게 조언해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가라.